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한 건당 $14,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을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2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미셸 박스테일 연방하원 의원이 LA와 롱비치항의 물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정부가 해킹단체 다크사이드에 대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핵심 지도부 신원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선 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마감되면서 당내에선 안개 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젊은 동학개미를 향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 등 이재명 후보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가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들어 4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기온 5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이 대부분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간 75도에서 77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했습니다.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으로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부터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정체됐던 백신 접종이 늘었고 지난 여름 4차 확산을 끝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이에 따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건당 14,000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 8,4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 정부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의무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침이 그동안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의 팔에 주사를 놓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로 1,2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번 지침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아닌 만큼 민간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무화 확대가 갈등 확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 가운데 5세 미만용 백신은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분야 대변인 격인 비백 머시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은 오늘 CNN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3살짜리 자녀를 둔 아빠로서 이 문제에 개인적 관심이 있다면서 나 역시 그것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2022년 초가 어쩌면 그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나올 시점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 제약사들은 6개월에서 5세 미만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CDC는 2번 접종을 하는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도중에 12살을 넘길 경우 2회차 접종 때만 성인 투여량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 공식 지침을 이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CDC는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을 맞아서 12살이 된 어린아이의 경우 1차 때는 1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2차 때는 3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2회 접종 도중 12살을 넘겼는데도 2차 때 10마이크로그램 용량을 맞더라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CDC는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제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 출입이 가능했었지만 오늘부터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업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내 업소 고객들은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카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백신 카드 사진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업소 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위반할 경우에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은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시행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84명으로 70명대 중반을 기록했던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당 50명대 수준으로 떨어져야 CDC가 정한 안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페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에 머물러야 하지만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50명으로 어제보다 12명이 줄어들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5명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80%,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72%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2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15명으로 어제보다 1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92명이며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만여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19만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전국적으로 물자 공급망 교란을 몰고 온
LA와 롱비치항의 물류 적체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 48지구 미셸 박스텔 연방하원의원이 가주 10지구의 조시아드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LA와 롱비치항의 물류 대란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전담반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 전담반은 해안경비대와 환경보호국, 상무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교통부, FEMA 등 연방정부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 주정부와 LA와 롱비치항 책임자들로 구성됩니다. 전담반은 LA와 롱비치항의 물류 적체 상황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적체 현상으로 인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에 초래되는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항구의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과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들로 인해 초래되는 안전과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연방 하원에 권고하게 됩니다. 또 최근 헌팅턴 비치 해상에서 송유관이 파열돼 대규모 기름이 유출된 사건과 항구에 장기간 대기 중인 선박들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규명하는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미셸 스텔 의원은 항구의 물류 적체 현상으로 인해 물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 가정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이 뛰어올라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법안 마련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타운 내 한 주택 앞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에 대한 청소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00블락 사우스 하버드 스트리트에 있는 주택 앞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위해 불도저 등 중장비가 동원됐고 트럭 6대가 대형 쓰레기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집안은 물론이고 드라이브웨이에 최대 8피트 높이의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는 물론이고 쥐와 바퀴벌레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집주인이 시정부 관계자와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로 합의하면서 청소가 시작됐으며 모든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이 실내외에서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노번 오더를 내일까지 연장합니다. 대기정화국은 당초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노번 오더를 발령했었지만 남가주 지역의 대기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예상됐다며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번 오더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발 3,000피트 이상의 산간지대와 코첼라밸리 그리고 하이데저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의회가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 1월 15달러 50센트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1달러씩 오르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17달러 64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체는 내년 15달러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1달러씩 인상되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시간당 17달러 64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은 웨스트 헐리우드시에 있는 업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LA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다저 스타디움을 출발해서 웨스트 헐리우드과 베버리힐스를 지나 센츄리시티에서 끝나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요일 새벽 3시부터 마라톤 코스에 대한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다저 스타디움 인근 지역은 오전 11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헐리우드 지역은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웨스트 헐리우드는 새벽 4시부터 정오, 그리고 베버리힐스 지역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110번과 101번 그리고 405 프리의 양방향의 일부 출구 역시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 7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플로럴 드라이브 구간부터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오늘도 역시 정체 현상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와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이 만나는 구간에 인명피해 없는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 일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미국 소식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면서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애덤스 당선자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시장이 되면 첫 3개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두 번째 임기 첫 월급을 100%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애덤스 시장이 한 수를 더 떠서 3개월치 급여로 응수한 것입니다. 애덤스 당선자는 미국 내 가상화폐 수도자를 놓고 마이애미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CNBC가 평가를 했습니다. 애덤스 당선자는 같은 트윗에서 뉴욕은 가상화폐 산업과 그 밖에 고속 성장하는 혁신 산업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7세의 할아버지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소도시의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틴튼폴스시에서 현 시장인 97세의 비토 페릴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미국의 최고령 시장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뉴저지닷컴은 켄터키주 본빌의 찰스 롱 시장이 지난 2019년 99세의 나이로 사망한 자료를 근거로 시장직을 수행한 역대 최고령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틴튼폴스는 약 18,000명의 주민이 사는 소도시로 페릴로 시장은 4명의 후보 중 2,200여 표를 받아 1,900표가량을 받은 2위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페릴로 시장은 매일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시청으로 향합니다. 그는 4년 임기가 끝나면 101살이 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조작 의혹을 받은 전자개표기 업체가 극우 언론을 상대로 또다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표기 업체인 스마트매틱은 보수방송 매체인 원 아메리칸 뉴스와 뉴스맥스가 지난 대선에서 자사 기술이 트럼프 표 훔치기에 사용됐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퍼뜨렸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내년 대선 1년을 맞은 어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마트매틱은 지난 2월 팍스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연방하원 의원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최근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 8천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첫 위반 시 $500 벌금을 물고 이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00씩 내도록 했습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돈을 뜯어온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다크사이드의 핵심 지도부 신원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최대 $1,00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용의자가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보상금 제공은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자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숨겨둔 국가를 찾아내 피해를 본 기업과 단체를 위해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cquire resources and technology needed to advance its threatening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부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에 분명한 반대를 표시한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적대적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e ar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to determine how we might be able to support.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민생을 위해 제재 해제를 촉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가 북한의 우라늄 광업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 변화 등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그들은 가진 역량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쓰고 있다. 왜 그런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연간 우라늄광 채굴량이 3만 미터톤이지만 최대 채굴량은 연 36만 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 추정치는 북한이 연 최대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처리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는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북한이 매년 6개의 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추정했습니다. 연말에 예정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대립 지점 가운데 하나인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영사관 재개관과 비자 발급 완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당시 비자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 도중 충돌 사고를 빚은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지휘부가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군은 오늘 칼 토마스 7함대 사령관이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 코네티컷호의 함장 등 잠수함 지휘부 3명에 대해 신뢰 상실을 이유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당한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 그리고 필요한 절차 준수가 있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에서입니다. 앞서 해군은 코네티컷호가 지난달 2일 오후 인도태평양 공유에서 작전을 하다 특정 물체와 부딪힌 뒤 괌으로 이동을 했다고 지난달 7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시청 시간이 2주 연속 누적 시청 시간 30억 분을 넘었습니다. 넬슨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오징어 게임 시청의 시간은 30억 2,100만 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7.3% 감소한 시간이긴 하지만 오자크와 타이거 킹에 이어 2주 연속 30억 분을 넘긴 세 번째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스트리밍 시간은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어제까지 나흘 동안 경선 투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강 후보들 높은 투표율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안개 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내년 대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상대하게 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를 딱 해가지고 영세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에 각을 세웠습니다. 경선은 63.89%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직이냐 바람이냐 19만 신규 당원의 선택 등이 변수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조직의 힘에 주목합니다. 신규 가입한 19만 당원 중에 지지당협에서 가입시킨 당원이 약 11만 3천 명으로 62%를 홍준표 후보 측은 여론의 바람에 기대합니다. 민심의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젊은 세대이거든요. 20대, 30대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조직 투표와 여론조사 가운데 어느 쪽에서 더 큰 차이가 날까가 관건입니다. 투표 연령층도 큰 변수입니다. 높은 모바일 투표율이 젊은 층 참여 때문이라면 홍 후보, 중장년층까지 적극 나선 결과라면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차 경선 이후 입당한 신규 당원 19만 명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들이 소신 투표할 거라고 했고 원희룡 후보도 정권 교체를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며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당심을 이유로 윤 후보 우세란 전망이 있지만 바람이 조직을 꺾었던 지난 당내 선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지역별 투표율에선 수도권과 대구,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젊은 동학개미를 향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지지세가 낮은 청년층을 염두에 두는 행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자신의 주식 투자 실패담을 털어놨습니다.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전 재산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모든 계좌가 깡통이 나는. 이 후보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라고 권하면서 장기 투자자에겐 내후년 도입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식 투자 기회를 늘려주고 세금이나 이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 같고 주식시장 이런 데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좀 꼭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 과제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답답하게 막혀있는 부분은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대학교와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맞아 야당의 텃밭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자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두 후보 모두에게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월 동안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 의원일 경우 홍 의원은 35%의 지지율로 27%에 머문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경우에도 윤 전 총장은 35%, 이재명 후보는 30%의 지지율로 역시 윤 전 총장이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한 주 전보다 7%포인트가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8%포인트가 떨어진 27%로 양당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가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KBS입니다.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검찰은 우선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안에 김 씨와 남 씨에게 적용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보강 수사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른바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는 2015년 당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던 때라서 황 전 사장 사퇴가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와 관련 있는 것인지 실제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는지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일하지 않는데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 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김만배 씨와 남욱 씨를 다시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당시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세력의 입맛대로 설계됐다는 배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이런 의사결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법원이 김만배, 남욱 두 명의 구속을 결정하며 밝힌 사유는 간명했습니다.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검찰청사 CCTV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영향을 줬지만 무엇보다 혐의 소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배임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이익 배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7가지 필수 조항엔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평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적으로 내세운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결론인데 오로지 대장동 4인방의 범행으로 선을 긋기엔 남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배임 구조가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의사결정권자의 뜻과 무관했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은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에서 시의회를 향한 화천대유 측에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먼저 수사한 뒤 시청과의 연결고리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도 불러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 첫날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성남시 윗선과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도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연이틀 불러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진술은 얻어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규명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실제 통화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공수처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두 사람 통화 녹음 파일을 숨소리까지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도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포함해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근데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핵심 인물들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로선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결론 내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최초 전송 시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도 누군가 전달한 고발장을 반송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재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헝가리를 방문해서 활발한 다자 외교를 펼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진 뒤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5박 7일 동안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유럽 순방길에 나선 문 대통령은 바티칸 시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방북 요청을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로마 G20에서는 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기후외교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3.35포인트가 하락한 36,124.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19.46포인트가 오른 4,680.06, 나스닥 지수는 128.72포인트가 상승한
15,940.3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달러 5센트 하락한 배럴당 78달러 8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밑돌면서 마감한 것은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오늘 마감가는 10월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어제 석유 장관 회의를 열고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기존의 증산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의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며 추가 공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돼 늘어난 수요만큼 생산량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급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이 감소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정만치 27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춤했던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9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09억 달러로 전월보다 11.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폭의 무역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9월 무역 적자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미 주요 항만의 물류 대란 속에서도 수입이 2,885억 달러로 전월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수입이 전월보다 7억 달러 많아졌고 자본 설비 수입도 2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2,776억 달러로 전월보다 3.0% 감소해 적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미국의 9월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365억 달러로 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3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 예비치가 1981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연율 5.0%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수치는 전달에 기록한 2.3% 상승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3.2% 하락보다도 낮았습니다. 3분기의 생산성은 1981년 2분기에 기록한 5.1% 하락 이후 최저치입니다. 2020년 3분기에서 2021년 3분기까지 비농업 생산성은 0.5%가 하락했습니다. 3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8.3%가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인 7.4%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CME 그룹이 구글과 손잡고 거래 시스템 및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CME 그룹은 오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파생 상품 거래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접목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투자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 작업은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구글이 CME 그룹의 우선주 1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추후 CME 그룹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CME 그룹은 내년부터 데이터와 청산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이후 시장의 기술 인프라를 모두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수소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곧 합의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벌금은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전 CEO의 사기 의혹에 대한 SEC의 조사와 민사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SEC의 수뇌부가 승인을 하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니콜라는 밀턴 전 CEO에게 이 금액 등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니콜라를 창업한 밀턴은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사기 의혹은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CEO 자리에서 밀려난 밀턴은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움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지검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이 달 착륙선 사업을 놓고 수주전을 벌였던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방청구법원은 오늘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기업 블루오리진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에서 블루오리진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4월 인류의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29억 달러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했습니다. 나사는 당초 2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의회에서 예상보다 적은 예산이 할당되면서 하나의 사업자만 선정했습니다. 그러자 블루오리진은 나사가 스페이스X만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비행 안전 요구사항을 무시했다며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문은 소송에 업체들의 독점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카운티 해안 지역에 파도주의보가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 55도에서 57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간 75도에서 77도가량, 밤 최저 5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5, 6도가량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9도에서 80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5도, 해안 지역은 68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전국이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사이, 낮 기온도 예년보다 다소 올라 서울은 20도가량, 대전, 부산 21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